140페이지 펴세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식이 나오자. 먼저 이제 해설부터 볼 테니까 원칙은 무슨 주의라고?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그게 해설해. 갑이 을에게 을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가정할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갑은 자신의 생각을 가져 의사를 완성 줄 거 봐. 의사를 완성. 그리고 의사를 완성했을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이게 표백주의야. 무슨 주의다? 표백주의. 그런데 참고로 중요성은 없어. 왜? 적용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의사가 완성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표백주의야. 2번. 그 후 갑은 을에게 자신의 의사를 발송하고 줄 거. 이게 발신주의야. 그러니까 의사표시 효력이 언제 생기냐? 발송했을 때 생긴다. 이게 발신주의야. 발신주의. 3번. 을에게 도달을 줄 거. 도달. 이게 도달주의야. 그 다음.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줄 거. 이게 요지주의야. 요지가 뭐예요? 물으니까 어떤 분이 이빨 수식이라던데. 종료, 알게 된대. 그게 뭐예요? 요지. 그럴 거 잠깐만 쳐다봐. 의사표시 효력이 언제 생기냐에 대해서, 의사표시 효력이 언제 생기냐? 내가 의사를 완성했을 때다 효력이 생긴다. 표백주의. 아니다. 편지 같은 거 발송했을 때다. 발신주의. 아니다. 상대방이 도달이 된다. 도달주의. 아니다. 상대방이 그 내가 알아야 된다. 요지주의. 근데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제목이 도달주의라고 돼 있잖아. 제목이 무슨 주의? 우리 민법 무슨 주의? 도달주의.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잖아. 그 마지막 줄에 1번의 마지막 줄, 우리 민법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게 무슨 주의? 도달주의 원칙. 그러면 도달은 뭔가 한번 들어봐봐. 자, 분위기부터 들어봐. 내가 강의한다고요. 학원에 나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요. 내 편지가 도달했는데 우편이 내 가족은 받아놓고 있는데 나는 아직 내인데 우편이 왔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럼 법적으로 내인데 도달됐다 안 됐다 이거 물어보려고. 도달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내 가족이 받아놓고 있다. 회사 같으면 뭐요? 직원이 받아놓고 있다. 그러면 당사자는 도달을 몰랐더라도 도달된 걸 봐야. 그래서 밑에 잔잔한 글씨 줄 거.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 그게 포인트야. 도달이 뭐라고? 상대방에게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사회통 요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게 도달이지. 손에 꽉 잡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면 도달된 걸 보는 거야. 그래서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까지 필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도달은 언제 도달된 걸 본다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갔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굳이 추가하려면 사회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원칙은 도달주의죠. 예외가 무슨 주의라고? 발신주의. 예외는 발신주의인데 두 가지가 있죠. 격지자가 하는 게 격지라는 말 체크하시고 격지자, 승낙 체크.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거야. 무건들 이거 중요한데 다음 주에 배울 거야. 무건들 상황 보자. 그럼 먼저 격지자, 대화자는 말부터 구별할 테니까 오른쪽 페이지 박스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보충 나오죠. 자, 잠깐만 쳐다봐. 갑이 서울에 있고요. 을이 부산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 서울에 살고 있는 갑이 부산에 살고 있는 을의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직접 안 내려오고 누구를 소개받아서 전화로 한다고 볼게. 두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전화로 하고 있어. 전화로 계약하고 있죠. 그럼 이게 두 사람이 격지작가, 대화작가 이거 물어보려고. 거리적으로는 서울, 부산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도달하죠. 자, 이거는 격지자다, 대화자다. 대화자. 뭐라고?
대화자.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더라도 전화를 하면 뭐가 된다고? 대화자. 자, 이번엔 봐봐. 단순화시킬게. 마음을 열고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집이고 가정집이고요. 안방에 침대야. 부부가 같이 누워 있는데 다른 곳을 보고 있죠. 왜요? 부부싸움을 자꾸 해가지고 지금 등 돌리고 있어. 왜 했느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아내가 삐껴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파업을 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뭐라고?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자, 이 편지를 받아든 아내가 감동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라고 생각해? 이인갈 안 지킬 약속 또 하네 이러죠. 자,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격지자야. 두 사람의 관계 뭐라고? 자, 봐요. 거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졌더라도 전화하면 대화자고, 한 지붕 밑에 살았더라도 편지 우편으로 보내면 뭐가 된다? 격지자. 자, 오른쪽에 격지자, 대화자 구별은 거리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다? 시간적 개념 체계. 시간적 개념이야. 시간적 개념이야. 따라서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 전화로 체계를 하면 체계. 전화로 하면 대화자야. 전화로 하면 대화자고. 두째를 반대로 동일한 건물에 거주했더라 체크하시고 우편으로 이용해서 우편을 이용하면 뭐라고? 격지자. 멀리 떨어져도 전화하면 뭐고? 대화자. 한 집에 살아도 우편 이용하면 뭐요? 격지자. 그러면 다시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무슨 주의라고? 발신주의야.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거 자세히 할 거야. 분위기만 보시면 돼. 그럼 잠깐만 쳐다봐. 여기 할게. 갑이 을에게 땅을 파는데요. 편지 보냈어. 청약서 보냈어. 11월 1일 날. 뭐요? 내 땅 1억에 살아 청약서를 보내서 도달을 해서 청약서가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그리고는 을이 생각해서 사겠다 싶어서 승낙서 보냈어. 언제? 11월 5일 날. 그리고 1억에 사겠다는 승낙서가 도달을 11월 7일 날 한 거야. 자, 1억에 사라는 청약서를 11월 보내고 도달은 11월 3일. 1억에 사겠다는 승낙서를 12월 5일 날 보내고 도달을 시킨 거야. 그러면 내용이 합치했으니까 계약 체결됐거든요. 자, 계약이 언제 체결됐냐 물어볼게. 자, 찍어. 1, 3, 5, 7 중에 하나 찍어. 며칠? 5일이잖아. 왜요? 자, 청약서, 승낙서는 우편, 편지잖아. 우편.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 격지자. 다시 우편. 두 사람의 관계는 격지자죠. 격지 안에 승낙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 발신주의, 발신. 그러면 발신이니까 11월 5일이잖아. 그러면 계약이 언제 체결됐나 물으면 언제 체결된다고? 11월 5일 체결. 이렇게 물어보는 대답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격지 안에 승낙은 무슨 주의라고? 발신. 그 정도로 넘겨. 넘기면 뭐 나와요? 대리인데. 들어봐봐. 우리가 빠르면 다음 주까지 민법 총칙을 할 건데, 민법 총칙은 10문제 정도 나와요. 전체 40문제 중에서. 그런데 10문제 중에서, 민법 총 10문제 중에서 대리편 비중이 제일 커요. 보통은 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놀랍게도 올해, 얼마 전에 지난달에 쳤던 올해 시험에서는 대리가 4문제나 나왔어. 4문제면 몇 점이에요? 10점. 한 문제 이거죠? 10점이면 무슨 점수다? 천문학적인 점. 10점이면 천문학적인 점수야. 이제 올해 발표 날이 얼마 남았는데 봐봐. 혹시 어디 있으면 한번 읽어보라고. 대충 어디 기사나 어떤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평균 60점이면 합격하죠. 평균 60점 합격하죠. 근데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거기 이제 국토부가 그걸 줬어. 용역을 줬어. 만일에 이제 그 상대 평가로 바뀌면, 커트라인지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용역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안 하려면 용역 안 주죠. 예산 쓰는데. 바꾸려고 지금 저들이 확 결정하면 반발이 생길까 싶어서 용역 주고 공청회 열고 이래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장 내년에는 안 바뀔 거니까. 근데 빠르면 저내년 아니면 2년 뒤에나 바뀔 수 있어.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따야 돼. 혹시 필요하면 빨리 따. 안 그러면 그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 어쩐다? 커트라인이 70점 될지 80점 될지 몰라. 지금은 60점 되면 무조건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따야 돼. 혹시 나중에 안 써먹더라도 미리 따놓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60점 있죠. 그러면요 나중에 시험 치면 여우에 80점 전후 받는 사람이 있어. 80점 전후 받는 사람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들 특이한 사람이라 불러. 말라 그리 열심히 했어, 그죠? 자격증이 참고로 자격증에 점수 표시 없거든요. 60점 받으면 무조건 80점 받으나 60점 받으나 자격증이 똑같이 80점 이상 받았다고 금태 둘러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0점 이상 받으면 돼. 그리고 요 사람 특이하죠. 근데 1년 강의 들었는데도 30점 전후 받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특이하죠. 엄청 노력했는데 특이하죠. 그럼 대부분 여기서 오글거려. 그런데 놀랍게도 60점 이상 받아서 걸린 사람보다 한 문제 내지 네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엄청 많아. 한 3배는 될 거, 2-3배, 3배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진짜 생각보다 한 문제가 엄청나게 좋은 게, 그럼 나중에 가면 한 문제짜리 떨어진 사람 수두룩 나온다고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 그죠? 그래서 나는 나중에 가면, 지금이야 아마 다 여러분들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사람 신경 안 써. 왜요? 지 알아서 걸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에 7, 8회 가면 내가 이런 사람도 신경을 잘 안 써. 왜?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인연이 깊을 수도 있어. 1년 가야 될 인연이 아닐 수 있거든. 나 요걸 여기는. 그래서 요 사람들 한두 문제만 맞추면 걸릴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한두 문제 중요한데. 그래서 또 하나는 나중에 가서 천천히 하나씩 얘기를 하겠지만, 지업 말단적인 거 뭐야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지금 80점 받아야 될 필요 없고 평균 60점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오다 이런 부분만 보면 되지. 너무 많이 하려면 지체 아까 얘기했지만 책만 해도 6권이고 뭐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으니까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자, 다시 말하지만 지금 뭐 말하려고 했냐면 민법 총칙변 중에서는 대리편이 가장 비중이 크다. 갈고 시험 문제 나온다. 많이 나오는데 그럼 대리가 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 왜? 아까 둘이 나와도 어려워 죽겠는데. 대리는 기본적으로 3명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제 분위기부터 볼게. 갑이 을에게 어떤 토지를 매매했다고 볼게. 이 사람을 매도인, 매수인이나 볼게. 자, 기획을 되살려 봅니다.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자, 이 그림에서 법률행위 한 사람이 누구야? 법률행위 한 사람이. 갑하고 을이잖아. 즉 매도인, 매수인이 법률행위를 했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법률행위를 하고 나면 법률 효과가 생겨요. 자, 그냥 말로 할게. 매매를 하면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 생기고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 생긴다. 이게 법률 효과야. 그 법률 효과를 누가 갖고 가? 매도인, 매수인이 갖고 가죠. 자, 일반적인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법률 효과를 갖고 간다. 이 말이야. 그 지금부터 보는 대리는 뭔가 좀 다를 거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자, 대리 가볼게. 갑이라는 사람을 본인으로 놓고 보고 을을 대리로 놓고 볼게. 그리고 병을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야. 상대방. 예를 들면 토지를 매매한다고 볼게. 그럼 이 그림에서는 이 땅이 누구 땅이야? 갑의 땅이지. 그러니까 본인의 부동산을 대리해서 판다 그 말이잖아. 본인의 부동산을 대리해서 판다. 이게 대리야. 그러면 법률 행위를 누가 하느냐 물으면 뭐라 할 거야? 그냥 말로 하면 매매 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 이 말을 하려는 거야. 자, 법률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누구냐 이거야. 법률 행위하는 행위자, 법률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한쪽은 상대방이죠. 한쪽은 본인이니까 대리니까. 예? 대리인이다. 그것. 그냥 다른 말로 할 건 뭐예요? 계약을 대리인이 해요. 계약을 대리인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을 했을 때는 법률 효과가 나오죠. 다시 말하자면 매매 같으면 매도인은 돈 받을 권리 생기는 거고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받는 것은 법률 효과잖아. 그럼 이 효과는 누가 갖고 가? 상대방과 본인이 갖고 가잖아. 그러면 대리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법률 행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대리는 법률 행위는 누가 하는데? 대리인이 하는데 법률 효과는 누가 갖고 가더라? 본인이 갖고 가더라. 이거잖아. 그래서 일단 의의 한번 볼래요? 142페이지 대리의 의의. 대리란 타인 대리인이 해요. 타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법률 행위를 수행하면서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가잖아.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가자.
따라서 대리는요, 2번에 줄 거 봐. 법률에서 행위자 줘봐. 법률에서 행위자 줄 것이고, 그 효과의 기속 주체 줄 것이고, 그 법률 행위에서 행위자 밑에다 뭐라 적어야 돼? 행위자 밑에 뭐라고? 대리라고 적고, 효과의 기속 주체 밑에다 뭐라 적어야 돼? 본인. 그러니까 법률행위 행위자는 대리인이 행위해. 대리인이 행위인데 효과는 누가 갖고 가더라고? 본인이 갖고 가더라. 이게 분리되는 예외적 현상이란 말이죠. 대리의 종류인데 대리 종류 갑니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나오죠.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줄 것,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옆에 임의대리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줄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서 줄 것이고, 그 바로 밑에 법정대리 줄 것. 자,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인데 그 오른쪽에 수권행위가 나오지만 수권행위가 뭐냐면 봐봐. 대리권 수여행위를 줄임말이 뭐라고? 줄임말이 뭐라고? 수권행위야. 수권행위. 다시 수권행위가 뭐 줄임말이라고? 대리권 수행위. 대리권 수행위를 줄임말이야. 그러면 임의대리는 대리권을 준 거야. 봐요. 본인이 대보고 당신 나를 대리해서 땅 좀 팔아주세요. 집 좀 임대해 주세요. 대리권 줬죠? 수권행위 대리권을 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대리라고? 임의대리.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되는 게 법정대리죠.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는 부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도 법률행위 대리고 앞으로 대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아무 말 없을 때 대리라면 여러분들은 임의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를 말한다. 어떻게 알아야 돼? 아무 말 없이 대리라면 임의대리라고 알아, 법정대리로 알아야 돼? 임의대리야. 왜? 그냥 대리는 임의대리를 대리 하는데 법정대리는 그냥 법정대리 보고 대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해. 법정대리 보는 반드시 뭘 한다? 법정대리라고 붙여준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뭘 하라고? 우리가 미성년 자녀의 부모 보고 당신 미성년 자녀의 대리인이죠 이래 안 하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혹시 이해가 됐어? 아무 말 없으면 뭘 알아?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제한들이야. 그 다음 능동대리, 수동대리. 잠깐만 쳐다보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해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해요. 본인을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죠. 의사표시를 해. 이건 뭐요? 능동대리라 그래. 그런데 상대방 의사표시를 듣죠. 수령. 이게 뭐요? 수동대리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를 또는 법률행위 뭐요? 이 사람이 듣잖아. 수령하죠. 이거는 수동이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뭐가 되고? 능동. 받으면 뭐가 된다? 수동. 그런데 들어봐. 원래 대리는요. 능동대리권만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수동대리까지 같이 갖고 있다 봐야 될까? 같이 갖고 있죠. 그럼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 말을 하기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하기. 그래서 2번 능동대리 수동이 갑니다.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이 의사표를 하는 대리 줄 것이고 의사표 하는 대리 줄 거. 그게 능동대리고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이 의사표를 수령하는 줄 거. 수령하는 대리. 의사표를 수령하는 대리. 그게 무슨 대리라고? 수동. 능동대리, 수동대리 다 돼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말 그대로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없으면 무권이야. 그래서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 가지고 있을 때 뭐가 되고? 유권대리. 그렇지 않을 때는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들어갑니다. 저 밑에 의로 내려가 볼게. 저 밑에 의로 들어가 봅시다.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해서 직접 본인에 대해서 법률적 발생하는 자 줄 것일래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줄 것이고 옆에다 적으려면 적어봐.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 권한.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그리고 들어봐. 요것도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시험에 나왔었어.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강의할 때 자기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끼고 이거 중요하니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쓸데없는 건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좀 잘 따라와주고. 자, 그냥 권리가 뭔지 권한이 뭔지 법적으로 골차게 보지 마. 자, 가볍게 이래봐봐.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일 거야. 권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아주 쉽게 물어볼게.
내가 이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니야. 소유권이 권리까 권한이까? 권리야. 왜? 내 거잖아. 내가 자신을 위한 거라. 자, 좀 거창하게 할게.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권한 왜? 자기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한다. 권한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생각해 버려. 그러면 대리는 지를 위해서 해, 본인을 위해서 해. 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 권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야. 자, 오른쪽 페이지는 아까 봤죠? 오른쪽 페이지는 뭐?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고? 법률의 규정이고 임대는 수권이 봤죠. 자, 대리권의 범위 내려갑니다.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요.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요. 그것만 줄 거 민법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하면 돼. 민법의 규정이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볼 거 없단 말이야. 법정 대리 예를 들면 친권자가 어떤 범위를 갖고 있냐. 법에 규정된 대로 하면 되니까 따질 거 없어. 결국 공부할 거는 뭐밖에 없다. 임의 대리. 그러면 임의 대리는 뭐라고? 동그라미 1번 오른쪽에 수권행위 적인다. 뭘 적인다? 수권행위 적인다. 그러놓고 잠깐만 쳐다봐. 아까 수권행위가 대리권 주는 거라 그래서 대리권 수여한다 그래서 대리권 주고 그러면 대리권을 줄 때 매매 대리권 줬으면 매매 대리권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임대차들은 임대한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권 줄 때 명확히 줬죠. 내 부동산 매매하는 대리권 줬다. 내 건물 임대하는 대리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매매 대리권 줬으면 매매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야. 대리권을 주기는 줬는데 어느 정도까지 줬는지 범위가 불분명한 거야. 그럴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이 사람이 정당한 대리권을 했는지 권한을 넘었는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걸 대비해서 미리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다시 대리권 줄 때 범위가 명확하면 그대로 가면 된다. 근데 대리권을 주기는 줬는데 어느 정도까지 줬는지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 조문을 적용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았죠. 그 동그라미 뭐라고? 2번 봐봐. 동그라미면 권한을 정하지 않았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자, 수권 줄 거 봐봐. 수권 행위에서 그 범위를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규정으로 가는 거야. 수권 행위에서 범위를 명백히 정하지 않았다면 다음 규정 가는데 그게 118조죠. 다시 한번 체크할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줄 거. 118조. 뭐라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고. 그 뭐 할 수 있냐? 보존행위 할 수 있고 보존행위 줄 것이고. 2번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권리를 이렇게만 줄 거 봐. 성질을 변하지 않으면서 이용계량인데 성질 변하지 않는다고 줄 것이고. 그러놓고 보존행위부터 갈 테니까 잠깐만 쳐다보세요.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쉬워 이거는.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주기는 줬는데 이 사람의 본인 재산을 뭘 하는지 범위가 분명치 않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 이건데 첫째요. 이 사람의 집을 관리하는데 맨날 농담을 하는 거. 집에 빵꾸 나서 비가 새요. 그러면 가옥을 수선할 수 있다 없다. 수선 안 하면 그 천장이 다 썩잖아. 그러니까 가옥을 우짠다. 수선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다. 이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쳐다봐.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첫째 시간에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민법에는 시효가 두 가지야. 하나는 뭐고? 소멸시효고 하나는 뭐요? 취득시효야. 아까도 이런 얘기했죠. 소멸시효가 뭐고 취득시효 뭐고 이렇게 줄 긋고 외워봐야 기억이 안 남아 수없는 용어가 나온다고. 그럼 항상 나오면 그대로 봐봐. 자, 뭐라고? 요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어째 되는 거고 소멸 없어지는 거고 요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어째 한다? 취득되는 거야. 요 취득시효는 나중에 우리 물권법에서 자세히 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취득, 요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건데 오늘은 소멸시효를 잠깐 볼게. 자, 살아오면서 중요한 상식 하나 가르쳐 줄게. 술집 외상값 소멸시효 몇 년일까? 어찌 알아요? 어? 1년이야. 그게 이렇게 참고로 봐봐. 음식값, 술값, 숙박비 같은 거 있죠? 일시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은 전부 1년이야. 자, 그러면 1년이야. 그러면 1년 얘가 술집 외상값 지웠는데
바깥 외상값 지웠는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돼. 자, 그러면 현실에 적용해 볼게. 내가요, 술 좋아하는데 단골 술집에 가서 어느 날 술 먹는데 이상하게 지갑을 안 갖고 왔어. 지갑을 안 갖고 와서 이제 계산을 못 해. 그래서 주인 보고 사장님 저 내 나중에 드릴게요. 외상으로 해 주세요. 오늘은 외상을 할게요. 이러니까 그래 하래. 외상으로 술 먹었죠. 근데 어떤 사정이 코로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내가 안 갔어. 그 1년이 다 돼가. 1년이 다 돼가. 그 사장 주인인 데서 전화가 왔어. 자, 이 전화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응?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들어봐. 안 받으면 그 술집 사장이 열받죠. 그럼 내인데 소송 걸어. 술값 달라고. 소송 걸어서 판결 받죠. 그러면 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 받아서 뭐라 그래? 아이고 사장님 안 그래도 드리려 하는데 내가 요새 좀 바빠서 안 그러는데 조만간에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했죠. 자, 근데 1년이 넘어갔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죠.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어떤 소멸시효가 1년이면 1년 지나면 뭐요? 채권이 없어져 안 갚아도 돼. 근데 상대방 채권자가 열받는다고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서 강제입행 들어오죠. 그럼 10년으로 연장돼. 근데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일반 채권요. 우리가 돈 빌려주는 게 일반 채권이야. 내가 돈 빌려 일반 채권이라는 것은 담보 없이 빌려줘. 그냥 빌려주거나 차용증 하나 받고 빌려줬죠. 요거는 아셔야 돼. 소멸시효 몇 년이다? 10년이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 그 얘기죠. 내가 누구인데 돈 빌려줬는데 10년 내에 못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다만요, 내가 열받아서 어쩐다? 소송 걸어 10년 전에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서 강제입행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시효가 어째 된다? 연장된다. 됐어? 그러면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잖아. 예? 그런데 요 본인이요,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를 할게. 술집 사장이야. 아까처럼 그 단골 손님 외상값이 지금 1년 다 돼갈라 하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잖아. 그 이제 이 대리인이 어쩐다?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 걸었어. 그럼 뭐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거잖아. 소멸시효를 우째된 거라고 중단시킨 건데 이건 본인에게 이익되는 거다 불이익한 거다. 못 받을 돈을 계속 받도록 만들어줬잖아. 본인에게 이익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요? 보존행위다. 이건 뭐라고? 보존행위단 말이야. 이거는 할 수가 뭐라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존행위 봐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예를 봐봐. 예우. 가옥의 수준인데 이건 누구 가옥이라고 생각해야 돼? 본인의 가옥을 수선하거나 본인의 권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야. 이런 것들은 대리인이 보여서 줄 것이에요. 무제한으로란 말 줄 거. 무제한으로 대리권. 무제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어. 다시 대리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대리인도 본인의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 대표적으로 뭐 있다? 본인의 가옥을 수선한다. 본인의 권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됐죠? 그럼 이번에 이용계량이 갈 테니까 잠깐만 쳐다봐. 자, 이번엔 봐봐요. 다시 말하지만 수권 대리권은 줬는데 범위가 분명치 않죠. 요즘 이게 이해가 좀 이상해. 맨날 이런 예를 들었거든. 본인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폭등하는 주식 장세에 주식을 매입해서 대박 터뜨렸다.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대리인이 권한이 분명치 않은 대리인이 본인의 예금, 본인 예금이야. 본인 예금 통장에 예금을 해서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서 특정 주식을 매입해서 그 주식이 폭등해서 할 수 있는 행위다 없는 행위다? 에? 대박인데도 왜요? 성질 바꿨잖아. 그죠? 또 하나 시험에 나온 거 농지, 논밭을 지목을 대지로 바꿨어.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땅값이 상승하죠. 이건 할 수 있는 행위다 없는 행위다? 예? 없잖아. 왜요? 성질 바꿨단 말이야. 성질 바꾸면 안 된다고. 아까 그 조문에 내가 줄 거라 했잖아.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경이 하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니은 마지막 줄 봐봐. 이런 이용계량 행위는 이용계량이는 뭐라고? 그거 줄 거. 객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리권이에요. 객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으면 인정되죠. 그래서 요거는 밑에 뭐 참고로 적으려면 적어봐. 요렇게 적어.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농지를 대지로 바꿨다. 이거는 뭐야? 할 수가 뭐라고? 없다. 와, 할 수 없다고? 왜 할 수 없다고? 성질 바꿨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서 이런 거 나오면 고맙죠. 틀릴 리가 없잖아. 고마워, 고맙다 이라고 받아줘야지. 자, 그 정도로 보고 넘깁니다.
이번엔 볼래요? 갑이라는 본인이 있고요. 을이라는 대리인이 있는데요. 땅을 판다고 볼게요. 본인이 대리인 보고 나를 대리해서 땅 좀 팔아달라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뭐요? 어떻게 해야 돼? 땅을 살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이게 대리 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됐어? 그런데 본인이 땅 팔아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사람이 지가 사버렸어. 자기가 사버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구경해봐요. 구경해봐. 계약서를 누가 써요? 대리인이 쓰죠. 계약을 아까 대리인이 한다 그랬잖아. 그럼 대리인이 계약서 지가 쓰는데 뭐라고 쓰는가 볼까? 매도인 난에는 뭐라고 쓸 것 같아? 매도인 난에는 갑의, 매도인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가 도장 찍거나 지가 사인하겠죠. 그럼 매수인 날에는 뭐라고 적을 것 같아? 이 그림에서 매수인은 누구? 지가 샀다니까. 지가. 그죠? 그럼 이런 걸 뭐란다?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계약이 뭐야? 대리인이 한쪽으로는 대리인으로서 한쪽은 당사자로서 지 혼자 계약하는 게 이게 자기계약이야. 요 자기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봐. 왜 원칙적으로 금지할까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왜 원칙적으로 금지할까? 지인데 유리야. 누구? 지가 누구야? 대리인. 봐. 지가 매도인 겸 매수인을 하고 대금을 누가 정해요? 대리인이 정하잖아. 그러면 지인대 유리하겠죠. 지인대 유리하게 계약한다는 말은 뭐요?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야. 됐어? 자, 이번엔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인데 본인 여기 토지를 팔아요. 그런데 요 사람 대리권도 받고요. 이 사람 대리권도 받았어. 둘 다. 그래갖고는 계약을 어찌 하는가 볼까? 계약을. 매도인 날에는 뭐라 할 것 같아? 아까 봤잖아. 뭐라고? 갑의 대리인을 이래서 지가 도장 찍거나 사인할 끼고 매수인 날에는 누구? 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지 혼자 계약하잖아. 이런 걸 뭐라냐면 쌍방대리. 이걸 뭐란다고? 쌍방대리야. 쌍방대리. 말 그대로죠.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생각해봐. 이거는 왜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같아? 이거는 왜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같아? 생각해봐. 에? 한쪽이 유리하게. 만약에 요 사람하고 친하면 이 사람이 유리하게, 이 사람하고 친하면 이 사람이 유리하게야. 그럼 한쪽을 유리하게 하면 한쪽이 피해를 입잖아.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칠까봐 하지 말아요. 예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안 봐도 되고 본인의 허락이야. 봐봐. 요 사람이 뭐냐면 나를 대리해서 땅 좀 팔아주세요. 근데 혹시 당신이 매입할 생각이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했고. 요것도 어쩐다? 쌍방대리에도 알아서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야. 자, 그럼 밑에 해설부터 볼게. 자, 144페이지 124조 해설부터 봐. 해설. 본인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해 달라는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는데 대리인 자신이 그 아파트를 매수해버렸잖아. 갈로를 칠게. 자기계약. 이게 자기계약이야. 매수인 지가 아파트 샀잖아. 이번엔 대리인 혼자서 계약 체결하는 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줄 수 있어. 또한 갑이 매도 대리권 수여하고 병이 매수 대리권 수여해서 대리인이 혼자서 계약하죠. 갈로 쌍방대리 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자기계약 쌍방대리야. 한번 읽어보면 대충 알죠? 그리고 따라서 민법은 본인 보호를 위해서 이를 금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1번에 원칙 줄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 안 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요. 기억만 줄 거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야. 본인이 허락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무이행도 할 수 있는데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고만 아시고요. 구체적인 거는 지금 볼 단계 아니야. 자, 올라갑니다. 124조 갑니다. 제루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잘 봐.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는 걸 뭐라 그래? 자기계약이야. 자기계약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대리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줄이면 뭐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반대 해석가 뭐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무이익은 할 수 있다고. 채무이익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본다 해서 그냥 부르기만 들어봐봐. 요 사람에게 돈 빌려줬어. 이 대리인이 본인에게 돈 빌려줬고 이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돈 받을 게 있잖아. 받을 돈이 있죠. 그럼 받기로 약속한 날에 본인 통장에서 돈 빼내서 자기가 자기 통장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다시 대리인이 본인에게 돈 빌려줬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에 본인 통장에 돈 빼내서 빌린 돈만큼 자기 통장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이건 돈을 받는 거니까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빌린 돈 받는 거잖아. 채무이행 요거는 자기계약 상방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번 손에는 그건 무시하세요. 표정을 보니까 괜히 했나 싶다. 자, 본인은 단계가 있어.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공동대리라고 하는데 잠깐만 쳐다봐요. 자, 갑이라는 본인이 있을 때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고 볼게.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여러분 생각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일 것 같아? 각자가 따로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아? 따로 하는 게 원칙이야. 각자 따로 하는 게 원칙이야.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버려. 내가 재산이 좀 있어. 그래서 A 보고 당신은 내 부동산 매각 대리권 알아서 하고 B는 당신 내 서면에 있는 건물 임대는 당신이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볼게. 그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의 대리 줬죠. 그러니까 원칙은 다시 이거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나와서 이건 너무 고맙잖아.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대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꽂혀서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너무 쉽잖아. 이건 무슨 대리라고? 각자. 예배. 자, 한 예를 들게. 요 사람들에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알아서 하시되 이 건물이라고 볼게. 이 건물 빌딩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건물 매각건은 따로 하지 마시고요. 공동으로 처리해 주세요. 묶었잖아. 그러면 본인이 묶었죠. 이 건물, 자신의 건물 매각건은 각자 따로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라고 묶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요 건물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찌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 혹시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공동 대리 갑니다. 이것도 해설부터 볼게. 해설.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줄 때는 뭐가 원칙이라고? 뭐가 원칙이라고? 각자 대리 원칙. 다만 법률의 규정 줄 것이고 해설의 동그라미 2번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숙건행위 법률의 규정하고 숙건행위 법률의 규정 밑에다가 친권행사라고 적어봐. 친권행사라고. 그러고 잠깐 쳐다봐. 미성년 자녀의 친권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죠. 이거는 어디서 정해져 있어? 법에 정해져 있잖아. 이건 공동대리야. 다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잖아. 그거는 법률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숙건행위잖아. 숙건행위. 아까 여기 있죠? 대리권 줄 때 요 빌딩 매각에 대한 대리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라고 묶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랬을 때는 대리권이 잘 때는 공동대리 의사결정도 하면 되겠죠? 자, 119조 올라갑니다.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보는 데 각자가 보는 데래요. 각자. 그런데 법률이나 또는 숙건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죠. 그러면 그러하지 말라고 아니하더라.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로 가볼게요. 대리권 소멸인데 127조요. 대리권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죠. 본인은 사망 하나 있죠. 본인이 사망하면 그 자식을 대리할 일은 없죠.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런데 대리는 3명이야. 3가지야. 줄 거.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3가지. 이거는 기억해야 돼. 그렇고 잠깐만 쳐다봐. 대리인이 되고 나서 사망했죠. 대리인이 되고 사망하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대리인의 자식이 이 사람을 대리할 리가 없죠. 대를 이어서 대리할 일은 없죠. 자, 문제는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야. 자, 기억나시겠죠? 성년 후견이 뭐라냐면요. 이 사람이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죠. 완전 치매에서 빠지거나. 지난주에 기억나요?
사무 지속결의죠. 그러면 본인이 일을 처리하는데 부적절하잖아. 그러니까 성렬은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하고. 그 다음에 파산했죠. 자, 대리는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상 법률을 대리해. 재산상 법률을 대리하는 사람이 파산에 협업을 하면 본인하고 신뢰관계 깨지잖아.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이거는 성년이고 이거는 한정이야.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 있까 아닐까? 대리권 줄일게. 소멸 사유 이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시험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지 뭐는 아니다. 한정후견 개시는 아니다라는 말을 주의하세요. 다시 대리인의 뭐는 아니다.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주의하세요.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 아니다. 한정후견 개시.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봐봐요. 이제 임의대리의 특이한 건데, 우리가 대리권 줄 때 금방 왔지만 내 대리인으로 대리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권행위 해도 돼. 대리권. 그런데 위임 같은 계약을 맺어도 돼. 위임은 계약이거든요. 요 사람이 요 사람하고 당신 내 이 건물 팔아야 되는데 나를 대리해서 파는 일 처리해 줄랍니까? 그리 할게. 위임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는 그런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일 처리를 11월 20일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했다고. 기간을 정했죠. 그러니까 그리 하겠다고 뭘 했다고 계약을 맺어서 그리 하겠다고. 근데 요 사람이 어쩐다? 11월 20일까지 이게 매각을 못 했잖아. 그럼 위임 관계가 없어졌죠. 다시 11월 20일까지 해달라고 위임했잖아. 그럼 11월 20일이 지나면 위임 관계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대리권도 어쩐다? 없어지지. 혹시 이해가 돼? 그렇죠. 거기 128조 임의대리 종류 있죠. 법률 128조 법률행위에서 소외된 대리권은 전조 외에 자 줄 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줄 거 원인된 법률에 줄 것이고 밑에다 적어 위임관계의 종료 예를 적어 위임관계 종료 다시 봐봐.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건물 파는 걸 언제까지 11월 20일까지 해달라고 위임을 했잖아. 근데 이 11월 20일이 지나면 위임 관계가 끝났잖아. 그럼 더 이상 대리권이 소멸하라고 한다. 이면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법률 관계 종료에다 본인이 수권행위 철회해 줄 거. 수권행위 철회. 자, 이건 말 그대로 어째요? 저게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죠.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잖아. 그런데 어느 날 와서 갑이요. 야, 아무래도 뭐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2, 3년 뒤면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팔다 미안하지만 안 팔란다. 팔지 마라. 수권행위를 뭐 했다고? 철회했잖아. 그러면 이제 대리권은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법률행위에서 소유된 대리권은 전조 경위 외에 첫째는 어쩐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되면 끝나. 예를 들면 위임관계 종료. 또 하나 법률관계 종료도 본인의 뭐라고? 수권행위 처리. 대리권 준 게 그대로 있죠. 하지 마라. 팔지 마라. 이렇게 하면 대리권을 어쩐다? 소멸한다. 이게 임의대리인의 종료 사유죠. 그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요 정도까지 봐야 되겠네요. 늘 부탁하지만요. 결석하지 마시고요. 예습은 하지 말고 가볍게 복습만 좀 해주시고요. 따라오면 충분히 될 거예요. 그죠? 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